자, 오늘 이제 화면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죠? 원자재 시장, 이제 소프트웨어 예. 시장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괜찮으세요, 기대하시면 안 박사님? 된다. 박사님 좀 쉬었다 가실래요? 아니에요. 2030년까지 여러분들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 2030년 가면은 애플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즉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나오는 프로핏 마진이 존재하는 거고,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요. 판매해서. 그렇죠. 근데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매달 돈이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매달 돈이 리커링, 들어오고 마진이 높고 네. 그죠? 비용이 안 들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레비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판매는 이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쵸. 레비뉴고, 서비스는 반복적으로 리커링 레비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달 이 은행 창고가 그냥 띠링띠링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레비뉴 그럼요, 모델이고, 그럼요. 이걸 갖고 있으면 월가에서도 그리고 주가 판매에서도 그쵸.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테슬라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레비뉴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줬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펀더멘탈을 알고 가자. 근데 다만 그것이 내년에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쵸. 그 시간이 얘기를 걸리겠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시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훌륭한 기사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 뭐죠 이건? 전기차의 언더벨리라고 해서 이 아래 바닥에 있는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벨리. 배터리 우리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선물 시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거에서 원자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이 블룸버그의 예측에 따르면 지금 이 노란색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EV는 일렉트릭. EV는 요 정도 와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이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도 판매율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펙트가 끝나면서 저 정도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점을 아직 가고 있는 거고 떨어지겠죠. 근데 언제 이것이 교차하냐게 되면 2040년에 2040년. 교차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판매량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의 기준입니다. 네.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점에서 교차하게 되는데 2040년이라는 거고,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봐요. 2030년 정도면은 교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캘리포니아라든지 12개 주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게 금지되기 되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35년에 50%가 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35년 정도에는 캘리포니아에선 트럭마저도 그렇죠. 세미. 100% 아까 50%가 전기 트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좀 더 빨리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점을 누가 잘 준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100만 대 정도도 안 되는 시장에서 600만 대 시장, 700만 대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700만 대 시장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누가 그러면 한 300만 대는 만들어줘요, 연간. 시장 점유율 50% 차지할 거 아니에요. 연간 300만 대를 만든다는 거 지금 테슬라가 작년에 만든 게 185만 대예요, 여러분.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럼 미국 시장에서만 2040년에 지금 687만 대가 간다는 거잖아요. 전 이 시기가 만약에 2035년으로 온다라면 2035년에 이미 미국 시장만 전기차 신차 시장이 600만 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공정의 생산 라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16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겨우 4개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누가 일찍 준비하는가가 결국 자동차 시장의 승부는 여기서 날 거라고 봐요. 이 교차 지점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전기차 기업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엑스팽인가요? 샤오팡 같은 경우에 CEO가 이번에 상하이 거기 자동차 오토쇼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안에 남을 EV 자동차 기업은 10개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전쟁은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작됐죠. 이런 상황을 좀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원자재로 갈까요? 그림을 보면서. 자, 요 그림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이 원자재예요. 네. 리튬이 3.2% 들어가는 시장. 오. 코발트 4.3% 들어가고, 물론 이거는 평균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다르겠죠? 코발트가 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이죠. 니켈이 15.7, 그다음에 망간이 5.4, 그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거 배터리하고 이거 모터까지 한 것 같네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요. 네, 알루미늄이 18.9. 근데 알루미늄은 워낙 좀 풍부하게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other materials가 52.5%인데 이 알루미늄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시장 보시죠. 이 뭐예요? 보사이트라고 하나요? 보그사이트라고 하나요? 보그사이트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의 원자재입니다. 자, 이거 어느 나라에 많이 있어 보여요? 딱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항상 많아요. 그러게. 중국, 호주, 그다음에 이게는 아프리카의 기니 이 국가가 있는데 기니가 지금 단일 매장량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중국이 적지 않게 지금 있다는 거고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알루미늄이. 네, 두 번째 니켈입니다. 니켈 시장 어디가 많냐면 인도네시아가 짱이에요. 그러게요. 인도네시아 짱이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많아요. 그다음에 호주도 적당하게 있고 중국도 저정이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넉넉하게 캐나다하고 브라질도 많고요. 브라질에도 있네요. 자, 이렇게 니켈이 있죠. 니켈은 조금 이러한 지정학적 지금 갈등에서 조금 벗어난 러시아하고 중국 있지만 나머지 인도네시아, 동남아 필리핀, 쪽에 있네요. 동남아 쪽이나 거기 뭐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정학적 갈등으로부터 니켈은 좀 자유로워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냐면, 그러니까 망간도 사실은 괜찮아요. 망간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많네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남아공. 가장 많고, 역시 호주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망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 좀 보셔야 될 것은 리튬이에요. 리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호주에 되게 제일 많고,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국보다 많은 건 이 칠레. 사실은 칠레와 볼리비아하고 아르헨티나의 삼각주에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도 이제 채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코발트는 아프리카 콩고에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코발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광산의 80%가 중국 거예요. 맞다.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발트는 중국이 전혀 나지가 않다 보니까 중국이 일찌감치 다 사버렸군요. 여기 가가지고 돈 주고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굴권의 콩고에서 나오는 채굴권의 80%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정리를 하면은 코발트는 중국이 우선 장악하고 있고 리튬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망간에서도 있지만 니켈도 중국이 좀 갖고 있지만 니켈은 좀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 망간도 분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알루미늄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있지만 중국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원자재가 어디 있냐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리파이너리. 원자재를 갖고 와서 진짜 쓸 수 있는 리튬으로 바꾸는 것, 진짜 쓸 수 있는 니켈로 바꾸는 것, 진짜 쓸 수 있는 코발트로 바꾸는 것, 진짜 쓸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국이 지배하는 건 이 장표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장표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파이너리는 망간은 어디서 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95%가 리파이너리 돼서 나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망간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나더라도 어쨌든 중국으로 와서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는 전 세계에서 보세요. 아까 코발트 중국 하나도 나지 않아요. 0%예요. 그런데 80%의 콩고에서 나는 걸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65%. 그래서 코발트가 65%가 중국에서 정제돼요. 그다음에 리튬만 보더라도 58%입니다. 칠레가 29%가 아르헨티나가 10%고. 여기 이 리튬 시장에 정제 시장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리파이너리 시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재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파이너리 시장이라는 거예요. 정제소 시장.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재 시장보다 정제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정제소 시장 한번 더 볼까요? 보세요. 알루미늄은 전 세계 56%가 정제되는 곳이 보고 사이트가 예를 들자면 넘어와서 결국은 중국에서 56%가 나오고 그다음에 니켈도 35%가 나와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적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망간, 코발트, 리튬. 알루미늄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즉 전 세계가 전기차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 리파이너리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지배력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무시하고는 제가 중국 친중 아닙니다, 여러분. 저 중국 공산당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이 막강한 리파이너리 파워는 다르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 원자재가 나더라도 결국은 리파이너리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화면 보죠. 이것이 5월 9일자 보도입니다. 5월 9일자면은 넘어갔습니다. 죄송해요. 5월 9일자 보도. 그렇죠.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8일 날 처음으로 텍사스의 리튬 리파이너리 공장의 준공식이 삽을 떴습니다. 삽을 떴어요. 삽을 떴고
근데 이게 공장은 2024년에 완성이 돼요. 내년에 완성되지만 여기에 리튬이 배달되고 뭐 시운전 끝내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부터.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앞으로 이 공상 설계 들어가고 2025년부터는 약 100만 대에 들어갈 리튬을 테슬라가 리파이너리를 합니다. 이게 직접. 중요한 거라는 거야. 직접. 그러니까 즉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종속성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테슬라도 중국에 대한 이런 이 장악력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독립을 깨고 있는. 물론 네. 100만 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2025년 되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생산량은 한 300만 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이 여러분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는 해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가팩토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300만 대까지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2025년 말에. 그러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자기네가 만든 리파이너리로 가져간다는 것은 가격 변동성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는 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그림. 즉 687만 대가 2040년에 미국에서만 판매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자재에 대한 버티칼 장악력들을 높여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 첫 번째 중요하고요. 램프업 구간 중요하고 대량 생산하면서 프라핏 레이트를 갖다가 프라핏 마진을 높여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현대기아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토요타라든지 또는 GM이라든지 과제가 다 똑같이 이런 과제를 갖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펀더멘탈이 가장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쵸. 이 부분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 2025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 2024년은 테슬라는 박스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또한. 네네.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것이 2025년과 2026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6년 정도 초반이 돼야 2025년에 1년에 실적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25년부터 좋아진다는 것은 2055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6년 1, 4분기 때 2025년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1년을 돌아보니까 잘 나왔네. 네. 그리고 아마 되겠죠. 2026년부터는 아마 기가팩토리가 하나가 더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5개가 아니라 6개의 기가팩토리가 2026년부터는 가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제가 예측했던 게 2026년 하반기가 사실 900만 대거든요. 그러려면은 기가팩토리 한 7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2배의 카파시티를 보여준다든지 그쵸. 텍사스가 2배 정도의 카파시티를 보여준다든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예, 이런 확률도 높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가팩토리를 더 짓기도 하지만 종전에 있었던 기가팩토리의 카파시티를 생산의 어떤 프로덕션 카파시티를 2배화하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본격적으로는 2025년 그리고 2026년 실질적으로는 이때 테슬라에는 펀더멘탈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앱솔루트 포지션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포지션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전 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펀더멘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스권을 여러분들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이게 저희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사실. 네. 실제 속 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올해나 내년이나는 어쨌든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지지부진 이런 상황일 것이다. 근데 지금 리파이너리 정제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수직 계열화 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그죠? 이러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 나타나는 게 2025년이나 6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때 가면은 또 저가 모델도 나올 것이고 모델 2 우리가 예상하는 모델 2도 나올 것이고 아까 이 그림도 그렇잖아요. 이 노란색 아직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180만 대를 만들어도 이 노란색은 아직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이 아직까지 수입 포인트를 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입 포인트를 지나려면은 한 2025년 그 정도 되면은 2025년, 26년부터 제가 테슬라가 빚을 받을 거지만 그 이후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러한 곡선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 2026년은 자동차 시장의 일대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컨버스천 엔진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진율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기아차라든지 폭스바겐, 벤츠, BMW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컨버스천 엔진 팔아가지고 남는 높은 이윤율을 가지고
메꾸고 있죠. 메꾸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로 지금 많이 팔리니까 걱정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지금 현대기아차에도 과제는 뭐냐면 빨리 EV 순수하게 EV가 프라핏 존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EV를 팔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생산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효율화시켜서 이제 겨우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노란 선이 많이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잘 준비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에는 이 정도의 주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제 박스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평균이 이제 하향 조정됐잖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3월달에 이제 목표가가 월가에서 전문으로 하는 거에서 목표가는 200달러 선에 있었죠. 몇 달러였나요? 예, 그죠? 근데 지금 189달러 이 정도로 조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맥스 올라도 180에서 19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예, 그렇게 예측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러니까 빚내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빚내서 사시면 비투는 뭐 어디나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이 매수 시기라고 할지라도 빚내서 사신다라는 거는 이것이 리턴이 당장 있진 않는데 지금 이자율은 대단히 높은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나는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떨어질 때마다 몇 개씩 사시면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박스권 테슬라로 박스권 매매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한번 긴 기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